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콘도 투자 문의가 오면 임대 놓을 건지 직접 살 건지 물어보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운영이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뢰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과연 금전적으로도 방콕에서 그것이 이익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이익이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태국에서 에어비앤비는 불법입니다. 한 달 이하의 숙박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것은 2018년에 법이 개정되었고요. 실제로 2019년에는 단속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운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만 대부분 이 당시에 그만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19년도 블로그 같은데 여행 수기 등을 보시면 에어비앤비 빌려서 방콕에 놀러 왔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고초를 겪은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틈을 타고 스물스물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만 불법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적발 시 벌금과 함께 곧바로 퇴거 조치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어비앤비로 콘도를 한 달 이상 빌렸다, 이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 경우에도 임대 계약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 이상 집을 빌렸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 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 나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불법이 되겠죠. 따라서 반드시 임대 계약서를 쓰시고 관리 사무실에 가셔서 입주민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나오는 콘도들은 지문이나 안면 인식 등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문 앞에서 멀뚱멀뚱 다른 사람이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다가 까탈스러운 직원에게 걸려버리면 바로 경찰 출동합니다. 입주민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자들은 입주민들도 아닌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밤에 술 먹고 오고 여자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요, 고발해버립니다.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주민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에 가봐도 에어비앤비 문제와 애완동물 문제가 항상 안건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CCTV로 봐서 이러한 상황이 보이면 바로 조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걸리게 되면 여러분만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한 달 이내의 임대는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빌리시면 안 되고요. 에어비앤비로 한 달 이상 빌리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써서 관리실에 입주민으로 등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 거주자는 TM30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TM47 하러 갔다가 주소지 다르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주 신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국에 오면 어떤 숙소를 써야 할까요? 대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답은요, 호텔입니다. 호텔을 잘 찾으면 비싸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 전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에어비앤비는 얼마나 손해를 보고 쓰고 있을까, 이거부터 알려드리고 얘기를 해드리면 좀 더 수긍이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에어비앤비를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오래된 콘도거나 메인로드가 아니라 이면의 저층 콘도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사진빨이기 때문에 쏘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이 지리를 잘 모르죠.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예약을 하기까지 대략적인 위치만 가르쳐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진과 가격만 보고 결정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로케이션이 완전 개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좀
써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전히 뭐 파크24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파크 오리진 프롬퐁 예전에 뭐 거의 에어비앤비 메카였죠. 또 아니면 건축 허가 취소로 소송 중이라서 유명한 콘도죠. 애쉬톤 아속 이런 데 예약을 했다고 합시다. 사실 이 콘도들이 2018년 이전에 설계된 콘도들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설계가 에어비앤비에 조금 맞춰진 콘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주거하기에는 설계가 엉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불법이 되면서 좀 붕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찾은 애쉬톤 아속 에어비앤비 방부터 봅시다. 그러면 사진을 딱 봐도 여기는 스튜디오 타입입니다. 사실 이런 스튜디오 타입을 에어비앤비에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스튜디오 타입은 애쉬톤 아속을 제외하면 하이드 수쿰빗 같은 아속에 있는 콘도죠. 이런 데 가시면 좀 비슷한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맞췄다. 그리고 불법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행객들이면 몰라도 거주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형태가 맞습니다. 자,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겠죠. 항상 결제를 하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를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검색에 있는 가격과 눌러서 들어간 가격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애쉬톤 아속의 스튜디오 타입 렌탈 비용은 지금 부동산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바트짜리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낚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한 3만 바트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바트가 되겠죠. 37,000원입니다. 24,000원 이상 비싸게 주고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딱 봐도 파크24입니다. 면적이 앞 콘도보다 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잡아봐야 2만 바트 보시면 됩니다. 한 74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많은 맛자리도 많죠. 근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한 2만 바트로 보고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가격이 하루 56,85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170만 원이 넘죠. 100만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봅시다. 이곳은 딱 봐도 노블 B 19스쿰빗입니다. 사실 관광객이 다니기에는 위치 별로 안 좋죠. 사실 파크24도 위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룸은 기본 원룸 타입이고요. 하루에 7만 202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빌린다 보면 200만 원이 넘어가 버리죠. 210만 뭐 3,66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콘도는 한 달 빌리면요 15,000바트입니다. 자, 너무 많이가 차이 나니까 한 17,000바트 정도짜리 집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62만 9천원 밖에 안 됩니다. 전기세가 새 콘도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큰 콘도가 전기세 수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새 콘도들은 한 달에 한 1,500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 빵빵 틀어놔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은 바깥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한 1000바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세는 밥 안 해먹기 때문에 새 집은 200바트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전기료 얼마만큼 더 내고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대안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호텔이 비싸다고 느끼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쉐라톤이나 메리어트 뭐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비싼 겁니다. 주례 시설을 갖춘 호텔형 레지던스의 경우에는 통로에도 5만 원 정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메인로드에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찾아보고 건물의 겉모양에만 집착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돈은 없으면서 겉모양 좋은 데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수영장도 뭐 꼭대기층에 있으면 좋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호텔은 청소라도 해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가격을 주고 왜 지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도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만 일본같이 호텔 가격은 비싸고 방이 구린 곳은 에어비앤비가 가성비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그 비싼 호텔 가격 이하로 잡으면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따라서 그 호텔 가격만큼 에어비앤비를 돈을 낸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루 10만 원 이상 지불할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호텔이 비싸고 방도 조그맣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꽤 괜찮습니다. 사고만 안 나면요. 자,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집 전체를 빌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스튜디오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요,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보안도 좋은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어디 가더라도 거의 호텔에서만 지내는 편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서비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거의 호텔에서만 지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수수료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호스트가 3%고요. 게스트가 14%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 상담 받으시는 분이 에어비앤비를 얘기하신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직접 여기 와서 본인 집 에어비앤비 관리하실 겁니까? 도대체 관리는 누가 해주나요? 전문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수익이 또 깎이게 되죠. 사용자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집을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당장 마루로 된 바닥이면요, 캐리어 계속 왔다 갔다 금방 작살납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사진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비실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왜? 업체에 맡겨야 되니까요. 이쁜 방 찾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콕의 경우는 불법적인 숙박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더해 월 임대료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에어비앤비를 지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투자 상담 중에 에어비앤비 운영 같은 질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